저희 그러면은 한번 인사드리고 앉도록 할게요. 감독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을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우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 찬성 역할을 맡은 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은을 연기한 이주영입니다. 네, 배우님. 유진이 역을 맡은 임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일단 오늘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모든 배우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오늘 싹 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이 감독님께는 굉장히 익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창석이 걸었던 그 길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걸었던 길들 중에 이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디스페이스가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감독님 밤을 걷다라는 영화를 찍을 때 바로 길 건너에서 촬영을 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여기는 김종관 감독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 이 약간 어깨용으로 나와바리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독님 오늘 이렇게 인디스페이스에서 관객분들과 만났는데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집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네. 오늘은 늦어가지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요 앞에 권농동이라고 이제 거기서 밤을 걷다라는 영화도 찍었고 그리고 네, 뭐 창석이 걷는다고 해도 요 앞에 어디서 밥을 먹었을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인 추억이 굉장히 많은 동네고 극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 2만 초읽기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거의 제가 이제 인디스페이스 온 중에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온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질 수 있는 자리를 빼곤 다 계신 것 같아요. 좀 약간 감개무량하지 않으세요, 감독님?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관객을 만난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빠져있는 자리가 빠져있는 자리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고 아마 저희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역시 네, 약간 유령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셔서 네, 빠져있는 자리가 빠져있는 걸로 안 보이고 다 채워져서 보인다고 합니다. 감독님의 시각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우진 배우님 이번 영화에서 무엇을 담당했을까? 각자의 담당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리스닝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또 어떤 관객분들과 만나면서 창석의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토크 문 좀 한번 열어주세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인디스페이스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고 오늘 이렇게 오다 보면서 앞에 포장마차 이렇게 거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예전 같았으면 오늘 집이 끝나고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좀 소주 한 잔씩 하고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또 쓰고 하고 있지만은 또 거리두기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좀 가득 찬 것 같고 또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또 꽉 찬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네. 어떻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혹시 누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배우님은? 저는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는 네. 외할머니도 보이시고 어머니도 보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 사실 저는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를 통틀어서 이 배우가 과연 어떤 걸 담당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제가 이제 그 초창기 작품부터 봤잖아요. 데뷔작부터 멋짐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멋진 캐릭터가 아마 주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은의 또 마음으로 관객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저도 이렇게 감독님이 항상 팬이었는데 이렇게 감독님 작품 속에서도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고
연기하게 쓰세요? 제 입으로 이렇게 하긴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이렇게 함께 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오늘도 또 많은 대화들 나누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혜리 배우님, 진짜 다들 이제 그 연호진 배우님과 이종 배우님을 정의하면서 든 생각이 윤혜리 배우님은 그냥 정말 할 말 다 하는 캐릭터. 그 김종건 감독이 쓸 수 있는 모든 대사들을 언어화시킨다고 했을 때 누가 훌륭하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작품에서 윤혜리 배우의 등장이 정말 김종건에게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입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찰떡같이 대사들을 소화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입장에서 또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리라고 합니다. 네. 입을 닫아버려. 아니 제가 말을 너무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최근에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되게 스스로 검열을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어떤 장단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드리죠. 네.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하셨으니 또 어떤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그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또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배우님들 계시니까 가장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려주실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김종관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이런 어떤 캐릭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이 어떤 커다란 사건이 없이 누군가가 길을 걷고 공간을 점유하고 사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해보면은 그리 리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 감독님이 말하는 거짓말의 매혹이라고 해야 될까?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해보면은 이거 진짜일까? 만들어낸 얘기일까? 사람을 좀 약간 현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얼함과 판타지의 절묘한 조합인 이런 작품들을 계속 집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러서 저는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판? 그 세계를 완전히 확립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계의 그 대표자로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저한테는 좀 유니버스라는 건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말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운이 좋게 작은 창작들을 해왔지만 작은 규모의 창작들을 해왔지만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작업에서 연이어서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성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영화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 것들, 탐구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반지가 궁금하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혜리 배우가 이제 설명을 해줄 것 같고 그렇고 이제 조금씩 좀 확장하면서 제가 좀 생각한 부분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좀 많은 부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대화 형식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과 죽음이나 창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조금씩 변형해 와서 해봤는데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촬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이 배우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뭔가 깊게 탐구하는 영화를 해보는 건 되게 이제 앞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내밀한
살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창작,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서 그게 다수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어떤 소수라도 그게 서로 밀접하게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형식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는 사실 계속 지속해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중한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또 나중에는 또 다른 방식 안에서 저희 창작에 대한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치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작업일 것 같아요. 소수의 관객과라도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생각과 달리 감독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소통을 원하시고 또 이렇게 스코어를 입증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감독님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들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이 이야기가 귀 기울이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창석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가 된 김종관이라는 어떤 사람의 고민, 그 관계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연출도 하시지만 글도 쓰시고 사실 뮤직비디오 만들고 다양한 이런 창작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창작자로서의 고민, 이런 모든 고민들을 좀 녹여낸 캐릭터가 창석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연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안 받으셨을 때 어땠고 창석이라는 인물 좀 어떻게 해석했을지 사실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보다 창석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궁금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비워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창석에 대해서. 나는 이제 감독님과 그 작품으로 연이 계속 닿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저도 이제 또 다른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나만의 스트레스 또 나만의 어떤 고민들이 이렇게 있었을 터인데 감독님과 만나는 어떤 그 순간들은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좀 생각의 전환 그리고 잠시나마 조금 머리에 환기도 좀 시켜야 되고 또 깊숙이 또 뭔가 한번 느껴봐야 되고 항상 이제 고민의 그런 찰나에 감독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 또한 일단은 그 시간이 저한테는 꼭 필요했던 순간이자 굉장히 고마운 시간들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이렇게 감독님 작업실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감독님이 또 다른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작업 방식과 그런 이 형태들이 사실 굉장히 또 새롭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는 아닌데요. 미리 정말 세게 홍보를 하셨네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배우로서 창작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창작의 방식이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머리도 나아가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앞으로도 감독님의 길을 응원한다라는 끝내준 멘트 같은. 나 지금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가실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시간을 보냈고 아무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창석이라는 인물을 글쎄요. 저 또한 이제 사실은 영화를 찍으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고 난 입장으로서는 저는 사실 영화를 한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캐릭터를 준비했고 또 내가 결국 어떻게 그 현장과 그 순간에 임했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영화를 찍는 순간에는 뭐 감독님의 어떤 요구를 제가 들어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나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다른 정말 네 분의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를 듣는다는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창석은 창작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창작이라는 어떤 고통 속과 고민 속에서는 분명히 변화되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그 연우 지나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항상 변화되는 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네 분들을 만나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어떤 심리 상태로 연기를 하고 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꾸며낸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의 어떤 또 다른 양식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창석의 캐릭터를 입혔다라는 표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비워내고 순수하게 노력을 했다.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창석은 사실 그 영화의 다른 캐릭터들만큼이나 할 말이 정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창석의 입을 오히려 거의 닫아버리잖아요. 나레이션을 지으려고. 그게 정말 획기적인 선택, 감독님의 창작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서 맨날 만났을 때는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주로 감독님이 얘기하시고 연우수 배우님 들으시는 편이세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공간 쳐다보고 중간에 술이 이야기하고 네. 소리 이야기를 한다. 네. 좋은 분들 하셨으면 술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홀짝 아니, 네, 미스키가 있었을 거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저는 두 분을 예전부터 봤잖아요. 근데 연우진 배우님은 뭐 너무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배우님이시고 김종관 감독님은 한때 굉장히 그 충무로에서 정말 그 멋있는 감독으로 유명했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최근에 두 분을 봤을 때 사실 비슷한 구석이 없는데 영화를 보면서 김종관이라는 사람이 보였거든요. 창석에게서. 그래서 저는 그 연수 배우님 많이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서. 어떤 제스처든 어떤 이런 말하는 방법이든. 네, 이렇게 또 사실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근데 그 말 속에 충분히 이렇게 느껴지는 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그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듯한 노력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나면 어쩌죠? 그거는 차마 담고 싶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페르소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이 잘 그 페르소나에 적합한 배우를 이렇게 선점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영 배우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창석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이 하다가 본인이 다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를 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저는 이런 바가 있다면 그곳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위스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주은이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면서 제가 아까 말한 감독님의 판타지성이 가장 잘 드러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남의 기억을 수집을 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약간 리얼 판타지, 리얼 SF?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안 받으셨을 때 약간 되게 욕심나는 캐릭터지 않았을까? 네. 네,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런 주은이의 어떤 환경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이 됐었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막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대화로 이 창석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흘러가니까 좀 그렇게 대화만으로 어떻게 이 캐릭터를 좀 표현하고 그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분위기에 젖어들던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를 좀 많이 이용을 할 때 그런 편안함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술을 안 마셔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근데 감독님이랑 많이 그때 준비하면서 다녔었어요. 네. 여러 바들 투어 같이 하면서 되게 성격이 다른 곳들을 많이 가봤고 이제 또 일하시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뭔가 호흡이 어떠신가 이런 걸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주은은 사실 이 전체 캐릭터들 중에 가장 좀 쿨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슬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이 사람만큼 슬픈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서적으로 큰 사고를 당했고 그 안에서 자기 어떤 창작을 하고 싶은 마음, 열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이제 그 창작자로서 배우로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주연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랑 맞닿는 지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어떻게 좀 바라보이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주은이는 기억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억을 잃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걸 잃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뭐랄까 이렇게 좀 그래서 되게 절망스럽고 공포감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보통의 많은 다른 영화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 영화의 주은이는 좀 그거를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어떤 좀 뭔가 밝고 좀 긍정적인 이런 에너지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기억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 기억을 이렇게 수집한다. 이런 표현한다는 것도 너무 멋졌고 또 이렇게 그런 자기 아픔이나 이제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도 그냥 서슴없이 이야기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뭔가 내가 창석에게 호감을 갖고 이렇게 좀 그렇게 서슴없이 용기 있게 다가가는 모습처럼 저는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았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뭐 주은이가 시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문예창작과 복수 전공을 했어서 네네. 저도 시나리오를 써봤었어요. 시 수업도 들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와 좀 닮은 면이 있다. 이 사람이 왜 그 마음에 있는 걸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대사가 저는 이제 뭔지 알죠. 감독님 이렇게 대화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멋짐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바의 어떤 그 뒷자리에서 비주얼적으로도 멋있음을 다 모든 걸 표현해야 되는 배우를 찾았어야 했잖아요. 네, 이주영 배우님은 어떻게 잘 찾아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 두 배우 다, 그러니까 주은과 유진 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 시나리오 상태에서 어떤 성격이 부여되어 있긴 했지만 그거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은 또 두 배우가 왔을 때 그 어떤 성격이 완전히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김상호 배우가 한 성화나 아니면 그 이지은 배우와 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썼을 때 어떤 그 느낌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떠오른 이미지로 해서 캐스팅을 했던 거고 두 배우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 배우를 대입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텐더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자칫하면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말 많이 하고 시 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저는 이게 그걸- 조금만 더 나가면 그 바에 다시는 안 가게 되잖아요. 갈 길을 끊게 되죠. 그게 되게 저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어느 배우가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막상 해놓고 보니까 또 그 주은과 또 이주영이 이렇게 닮아 보이는 그런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 엊그제였죠. 우리 무대 인사할 때 시키지 않았는데 무대 인사하다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시키지 않았는데? 네. 아, 그래서 되게 주은 같았어요. 느낌이. 오늘도 그러면은 시키지 말아볼까요? 네. 저는 안 시켰어요. 네. 어느 타이밍에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대하고 그거는 이거 기대할 수가 없고 오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나왔어요. 타이밍? 네, 그러면은 네, 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주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밤의 시간대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창석이 만나는 굉장히 많은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공간도 있지만 그런 바라는 공간이지만 결국에는 밤이라는 어떤 특정 시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윤혜리 배우님은 사실 되게 이제 그 낮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오묘한 시간대를 장악을 한 캐릭터예요. 그 유신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저는 김종환 감독님이 이상하게 그런 시간대를 너무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하루 때도 느꼈고 많은 다른 영화 밤을 걷다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밤이었는데도 그 안에 이상하게 그 어둠 속에서 하나씩 다 보더라고요. 눈이 진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이상한 그 시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서히 어두워지는 시간대에 이 캐릭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시간대가 마치 활동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는 가장 동작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해요. 다른 배우들은 이제 그 어떤 공간에 점유하고 있다면 창석과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 일대를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런 연기를 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고 도전일 것 같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쏟아내고 마치 이제 그 창석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 창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뒤에 알게 될 이 사람의 상실 같은 것들도 스스로 다 쏟아내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책임감이 막중한 캐릭터라는 생각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예전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는 사실 저도 되게 멋지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세우기 급급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아픔이 있을까를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창피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GV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로서 대사를 할 때도 이렇게 빈 물병에 물이 점점 차서 더 이상 이제 부을 수 없을 때 대사를 하자. 부을 수 없을 때 타인에게 말을 하자라고 요즘에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진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유진이 그렇게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물이 넘치기 직전에 노래는 윤혜리 배우님을 부르시고 이렇게 뚝 떨어지기 그 직전에 이제 말을 하고 대사를 하자. 그래야 가장 자연스럽다. 라는 그냥 혼자만의 그냥 법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유진이 말할 때도 약간 그게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저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고 유진은 뭔가 어쨌든 창석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가 캐릭터를 받아들였을 때는 대학교 선배님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겹치는 지인들도 여럿 있었을 테고 자세히는 몰라도
선배님 요즘에 한국에 오셨대. 뭐 이렇더래 저렇더래. 그게 실제 네 그런 거를 그냥 어딘가에서 흘려듣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네. 그걸 겉으로 티는 내지 않고 그렇죠. 네, 네.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네. 툭툭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창석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 사실은 숨어 있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이야기를 너무 힘드니까 좀 들어볼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지 않아요? 약간 이런 네. 네. 마치 얘기하는 거 얘기해주는 거 네. 같아요. 제가 단어 그랬었어요. 네. 감독님 근데 진짜 그 유진 캐릭터를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님 굉장히 문어체로 썼고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이렇게 그 톤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배우가 연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윤혜리 배우님과 길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는 감독님의 그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윤혜리 배우가 풍성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관 감독님의 세계에 새롭게 등장한 언어의 화술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감독님 어떤 매력 보셨는지 같이 작업하시면서. 저는 뭐 그때도 매력을 많이 느꼈지만 요새 지구하면서도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윤혜리 배우랑 꼭 코미디를 같이 해보고 싶다. 네. 어때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약간 최악의 하루에 이준이 맡았던 그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되게 서슬퍼러도 되게 으스스하게 되게 멋있게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의 템포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도 이제 이렇게 사전에는 이제 윤혜리 배우가 연기했던 다른 영화에서도 느꼈지만 그냥 그렇게 그 말의 방식이 저는 거기에서 이제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말의 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좋고, 그게 연기를 했을 때도 그게 그대로 묻어나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말의 느낌이 되게 좋은 게 있고, 그게 이 대사랑 붙었을 때 힘이 있겠다. 예.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좀 당당하고 뭔가 좀 시니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자기의 그 결핍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떤 톤으로 하는 배우가 해야 매력이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찾다가 배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어서 했죠. 감독님 영화가 늘 굉장히 다크한 것 같지만 그 세계에 항상 이상한 코믹과 이상한 꼴통과 그리고 이상한 변태적인 느낌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게 그냥 하나의 검은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배우들과의 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괄목할 만한 캐릭터였죠. 진짜 때려주고 싶었던 이희준 배우의 캐릭터를 다시 이제 좀 여자 대입시켜보겠다. 윤혜리 배우가 하면 또 되게 좀 사랑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도저히 미워할 수 없게.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또 오늘 인디 토크에 이제 그 여러분들 워낙 많이 또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채택을 해드릴게요. 네. 주은이 시를 쓴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담긴 건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고, 자기는 손님 얘기로 시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손님 얘기가 따분해서 마음에 뭐가 쌓여서 풀려고 시를 쓰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쓰는 걸까요? 네, 주은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창작을 하는 건지 여쭤봐 주셨네요. 첫 질문이에요. 네.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적인 스트레스나 뭐 그런 따분함 때문에 뭔가가 쌓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관계, 뭐 주은도 어쨌든 기억은 이렇지만 여러 관계가 있을 테니까,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토리는 없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녀가 그냥 본능적으로 과거는 그냥 이제 지나갔고 나는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야라는 식의 생각을 과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음에 이제 쌓이는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이 뭐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이렇게 알면서 쌓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또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뭐 다양한 뭐 과거일 수도 있고 기억 이전에 자기가 모르는 뭐 무의식으로 인해서 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화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듣고 싶어하고 주은의 입장에 이주연 배우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감독님과 연우진 배우님께 여쭤본다고 했는데 역시나 영화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창섭은 영화 속에서 조금씩 메모를 합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쓰시면서 연기를 하셨다거나 혹은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연우진 배우님께 들어보죠. 저번 지휘 때 혹시 오신 분들은 들으셨어요?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쓸 때는 이주영 배우 얼굴을 그리고 있었고요. 이주영 배우 얼굴이 너무 이렇게 눈 분장이 잘 어울려서 네. 굉장히 제가 파격적인 이주영 배우의 눈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사실 그 메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소설과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었겠죠. 네. 그 메모를 하고 있다, 그 소설을 쓰고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큰 범위에서 보면 이제 창작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영화에서 그 창작과 예술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좀 어떻게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을 한다라는 게 이해를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그걸 또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근데 결국 이제 가장 최소한의 방식인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저는 예술과 창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윤혜리 배우 유진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사를 하는데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다시 뭐 소설이 되고 이제 느껴지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결국은 그게 이야기로 느껴지고 소설로 딱 그게 됐을 때는 우리도 사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 창섭이 모든 4명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자신이 소설을 써가고 그래서 항상 그 무언가를 이제 쓰고 있지 않았나. 그 쓰고 무언가의 그 결국 쓴다라는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는 그 소설을 집필을 하고 있다, 창작을 해 나가고 있다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주는 좀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여기서 잘 만들어낸 이야기는 결국은 믿게 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소설을 쓰고 이 예술을 통해서 감독님의 어떤 이 예술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분들의 삶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각자의 갖고 있는 어떤 결핍과 상실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좀 내용이 길어졌지만은 결국 창섭은 그 무언가를 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조금 더 어떤 그 상실과 결핍을 극복해 나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 내에서 계속 그냥 무언가를 쓰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어떤 희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그림을 낙서를 하고 있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또 하나 킵해둬야 될 것 같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러나 저도 창섭이 쓰는 그 마지막 소설을 김종환 감독님이 나중에 소설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아무나 읽는 곳? 뭐 이런 걸로 해주시면 저희가 힌트를 알고 창섭이 쓴 걸로 알고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출간 예정 있으신 건가요? 벌써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써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쓰시고요. 네, 꼭 구매해 주세요. 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화에서 하결농인 유튜버님이 친구와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수어 대화가 의미하는 부분 의도하신 게 있는지 또 이제 이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도 주셨어요. 어떻게 돼? 그때는 제가 그냥 편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만 주문했어요.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 어떤 일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영화에서 보여주는 일상이 또 이게 그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가 비껴져서 한쪽만 보여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면에 있는 것들도 다 보이고 그것들이 다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거리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거리엔 젊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또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모든 것에 다 어떤 의미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냥 우리가 스쳐가는 것들을 좀 특별하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요청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대답을 해주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연우진 배우님이 그리신 그림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3만 되면은 한번 해주셔도 근데 그거 좋을 제가 찢어서 가져갔어요. 찢어서 가져갔고 제 노트에 보면 네. 그림은 없고 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글씨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제 노트에 노진 씨 글씨가 있는데. 네. 그거 아니어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 남으신 것들 남은 유산으로 좀 풀어주시면 저희가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석 되게 우울하고 진지하고 슬픔을 간직한 캐릭터인데 네, 어떻게 그게 산산이 부서지는지 낙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분께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GV는 처음이라 좀 이런 요청 드린다고 하셨는데 극장 한 바퀴 돌아달라고 하셨는데 평소 하면은 네 진짜 네 이거 너무 좋은 즐거운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코로나여서 저희가 이거는 네 아쉽게도 들어드리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꼭 극장 한 바퀴 돌아주실 거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윤혜리 배우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으셔서 다음 감독님 영화에서 그때는 코로나 없을 것 같아서 도는 걸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그러면 어떤 거를 진짜 이 배우들, 이 캐릭터들의 전과 후를 묻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담배 장면을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담배는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감독님이 꼽는 베스트 담배씬이 어디인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감독님께 얘기를 듣고 사실 그 담배씬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윤혜리 배우님과 또 연우진 배우님이 하시는 담배 장면은 너무 매혹적인 장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사에서 인상적인 담배 장면으로 꼽으면은 이 작품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기하신 윤혜리 배우님께도 또 연우진 배우님께도 좀 추가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영화에는 담배도 사실은 제가 좀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서 어쨌든 영화를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창석의 금연 실패기잖아요. 처음에 엄마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담배 피면 네 아버지처럼 빨리 죽는다고 했는데 계속 담배를 필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담배를 두 분이 권하시죠, 그렇죠? 예. 네. 유진이 권하고 주은이 권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주은이랑 담배 피는 장면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맞아요, 네. 둘이 이렇게 담배 한 대를. 멋있었어요. 요새는 사실 불법이잖아요. 굉장히 불법을 자행하는 장면인데 둘이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그냥 이렇게 말 없이 담배를 한 대 피는 것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에 제가 원하는 게 있었고, 그게 되게 이렇게 편하게 와닿아서 좋았어요.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담배가 이제 좀 특별하게 쓰였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이 영화에서도 이 창작이 그 창석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상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변해서 새로운 창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변형이 돼가지고 창작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 안에도 사실은 이 영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식의 저의 기억들이 많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두 창작자가 그러겠지만. 그래서 인도네시아 담배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겨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몇 달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워해가지고 제 겨울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그때 제가 토끼 이야기를 하는 이문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문동 거기 다세대 그 베란다에 나가서 추운 데서 항상 이렇게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그 담배가 그 독특한 냄새와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좋은 기억으로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인도네시아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나라에 가니까 그 담배 냄새가 스쳐내 나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뭐 88 뭐 이런 거 같은. 근데 이제 더 보이에 되게 낙엽 타는 냄새 같이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제 느낌에는. 그냥 일반적인 담배 냄새보다는 되게 달달하면서 낙엽 타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이제 그게 되게 그런 친구에 대한 향수감을 되게 이게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담배를 사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배를 영화 안에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녹여 넣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창작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어떤 저한테 즐거운 기억이었던 게 영화 안에서 가장 슬픈 경험으로 바뀌기도 하고, 저한테 어떤 것들은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픈 경험도 영화 안에서는 농담처럼 쓸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가장 이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 기억과 접목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역할은 유진이라는 캐릭터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진짜 저는 매혹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 배우님도 촬영하시면서 어떤 감흥이 있으셨는지, 어떤 에피소드? 특히 직접 그 담배 피우신 거죠? 네. 담배가 그 감독님께서 사전에 이제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피면은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해서 한 번 딱 펴본 것 같아요, 촬영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 들어가서는 사실 어쨌든 이 담배 역시 소품이니까 그렇게 마구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유진이라는 인물이 이 담배를 가방 속에 왜 가지고 다녔을까? 담배라는 게 사물들에 막 치여서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소중한 담배를 어쩌면 피울 수 있기까지 그 동력이 비둘기의 죽음도 봤었고, 그리고 살짝 이상하게 생각되는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유진에게 조금은 뭔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아주 약간 그런 에너지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 시간대 촬영하실 때 해가 져가는 게 눈에 보여서 찍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씬을 찍는 팁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연출을 하시거나 촬영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질문자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 어떻게 찍으셨는지 어떻게 담으셨는지. 보통 그러니까 그걸 롱테이크로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엄밀히 한 두 번째 약간 다른 방식이지만 시도를 한 거 최악의 하루에서 보면 이제 한예리 배우가 혼자 독백하는 장면도 네. 근데 이거보다는 좀 짧은 씬이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좀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찍은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 이번 씬의 그 담배 장면 같은 경우는 보통의 영화에서는 좀 시도하지 못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너무 장시간 굉장히 안 좋은 노출로 그 대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장면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장면 때문에 숙면에 드시는 분들도 아니면 이 영화와 멀어지는 사람도 그 고비를 넘겨야지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군요.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 영화적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한 그 영화라는 언어로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극장이란 공간에서 점점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들이 이제 드물어져 갖고 힘들어져 갈 텐데 저는 극장이란 공간에서 이 영화 자체가 좀 체험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영화기도 하지만 귀로 들리는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빛이 소멸하는 어떤 순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런 어둠이 점점 그 형체가 사라지고 어둠만 보이는 그런 느낌에서 어둠의 편안함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체험하는 관객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거고 이건 촬영의 팁이라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배우들이 잘해야 되고 연우주 배우님께 진짜 배우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씬이기도 하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찍으니까 이거는 거의 한두 번 정도의 시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러니까 정확한 일몰의 그 시간과 타이밍과 이런 데이터들을 잘 일단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운이 따라야죠. 그 안에서 그게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본 게 있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손안에 얻었을 때 굉장히 큰 희열이 있었습니다. 연우주 배우님 이 장면 찍으실 때 이런 그 거대한 영화사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 거를 느끼셨나요, 몸으로?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영화적 접근법이어서 일단 저도 그 현장이 사실 되게 집중력도 있었지만 사실 흥미로웠던 건 사실이고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품이 많이 너무 유한적이어서 담배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몇 개 한번 펴보고 싶기도 했지만은 그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걱정했던 부분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역시 극장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극장에서 보면 너무 이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특히 우리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추억을 태운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유진과에 대해서 유진이 추억을 얘기하잖아요. 그 추억을 태우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담배라는 소품이 잘 맞아 떨어졌는데 또 사실 걱정도 많이 했죠. 이게 혹시 TV로도 방영이 되면은 정말 새까만 화면에 모자이크만 왔다 갔다 하겠다. 얘네들 뭐하나 싶은 어떤 그런 위험한 집중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담배 모자이크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큰일 진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서 사실 모두가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네. 에피소드였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더 이어나갈게요. 주은 캐릭터. 주은이는 왜 바를 그만두게 되었나요? 이주영 배우님께는 계속 좀 어려운 질문을 뭔가 새롭게 그 주은을 그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 주는데 시를 쓰시는 분이니까. 네. 어쨌든 주은이는 뭔가 그 기억을 잃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한 곳에 연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주은이 떠나잖아요. 예, 그날 떠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더 네네. 그런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둘 간의 그 찰나의 소통이 있잖아요. 네. 찰나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둘 간의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감독님의 지금 답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해소되었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질문이 있어서 연결해서 드릴게요. 주은과 창석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나요? 배우분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설정하신 그거는 아마 이 정도의 딱 온도인 것 같은데 이주영 배우님은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셨는지. 근데 뭐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간적인 어떤 호감은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뭐 이성적인 호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유일하게 극 중에서 사실은 시를 쓰고 저는 소설을 쓰고 창작자로서 느껴지는 묘한 그 동질감과 정서적 유대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보다도 제가 미소를 띠게 되는 게 어떤 주문의 모습을 보고 나서고 그리고 제 어떤 마음의 중요한 포인트와 어떤 방향 자체도 주문을 만나고 나서 제가 다시 또 글을 쓰기 시작하듯이 그 중과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묘한 정서적 유대감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유진과의 그 대화에서도 그런 긴장감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과 이 시간대에 그 느꼈던 공유했던 어떤 것들이 이후에 뭐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순간에 좀 집중해서 이 관계들을 좀 보면서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대답을 굳이 안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덧붙여 봅니다. 제목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인가? 그리고 배우분들께도 또 그 제목에 대해서 그 각자의 해석을 덧붙여 준다면 어떻겠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감독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 제목과 함께 저는 이 영화 자체가 끝나도 관객들이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좀 그려나가보고 계속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계속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목 자체랑 연결지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나갈 수 있는 제목이 너무 정답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곳은 좀 이렇게 공간 자체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 같은 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좀 자취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느낄 수도 있지만 꽉 차 있다가 텅 비어져 버린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어떤 또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서 결국은 거기에 누가 있었지?
누가 살고 있었지, 여기 어떤 사연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연관지어서 지은 제목입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여러 의미로 사실 좀 생각을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감독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좀 경계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 또한 이제 뭐 사실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곳, 뭐 이런 사실 여러 의미에서 보면 제목이 가져다주는 좀 상상력이 영화적인 재미를 좀 더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창석을 연기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창석이 앞으로 쓰는 소설 제목이 좀 아무도 없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역시 소설 출간을 바라면서 답변을 이어지네요. 이주영 배우님. 네, 감독님께서 저희 영화는 빛과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그림자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자가 상징하는 것들, 뭐 그게 뭐 상실이나 뭐 죽음이나 뭐 나이를 들어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냥 그림자 그 자체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림자가 그림자가 나이기는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랑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저는 그냥 저 일레이로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이 항상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대자 누워있고 싶고, 개걸스럽게 밥 먹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근데 집만 해도 그렇게 식구들이 있고 그렇게 가구들이 있잖아요. 다 치워버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조금 과격하게 얘기한 건데요. 그래도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그런 약간 네버랜드 같은 곳을 너무 가고 싶지만 사실은 갈 수 없다라는 지점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가구조차도 치워버리고 싶은 네, 그런 공간을 상상을 해볼게요. 이 질문에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최악의 하루에서 소설가와 이 작품의 소설가 창석이 다르면서 비슷하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 생각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전 작품들도 보신 분인 것 같아서 감독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창석의 최악의 하루에 어떻게 보면 은희와 료레가 좀 혼합된 인물 같은 분도 있어요. 소설가이면서 뭔가 또 본인의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겠지만, 또 최악의 하루에서는 은희라는 사람이 계속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또 창석이라는 사람이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진행이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은희라는 그 캐릭터는 그 사람들에 맞춰서 자기를 카멜레온처럼 바꾸면서 뭔가 그런 정체성에 좀 혼란을 겪는 인물이라면, 창석은 그러니까 이게 작은 모험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교감하면서 또 이제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하는 인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때 이제 그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 자체도 저는 약간 현실과 비현실, 그리고 어쨌든 그 일상적인 요소 안에서 조금 그런 현실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쓰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심화해서 뭔가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게 또 최악의 하루도 분명히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니까 작품 감독님 작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인물들을 그전 작품
작품들이랑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해석을 하시기도 하실 테고 많은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떠오를 거예요. 상황들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더 테이블에서 또 이렇게 또 조제에서 나왔던 배우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캐릭터 이름도 나눠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작품을 계기로 거꾸로 다시 들어가도 좋으실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덧붙여 주셔도 창석이 쓰는 소설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작품 볼 때 딱 든 생각이 이건 진짜 한 번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강하게. 그래서 오늘 자리 보시고 이미 이제 많이 보신 분들 계시지만 더 많이 보시면서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이 오픈 채팅방에 너무 이제 그 깨알 같은 질문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못 드리는데 다음 토크 때 좀 이 질문들 다시 또 오셔서 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질문 정리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이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관객분들의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기운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더 붙여져야지 저는 이제 그 독립영화는 좀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가 점점 완성되어 간다? 좋게 완성되어 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럴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만 공약도 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또 이제 곧 이제 그 스코어가 깨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좀 들으면서 끝낼까요? 네. 없나요? 이만 공약이요. 네, 저희 계속 머리를 하고 있고 우리 반지도 이만을 하자고 이 윤혜리 배우의 친구의 어머니가 만드신 반지인데요. 저희 영화 최초로 PPL을 한번 해보려고. 네, 들어주세요. 네. 네. 약속. 네, 노래까지 불러주셨네요. 박수 한번.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이만을 그 초읽기에 들어간 이만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만난 것도 인연이니 같이 이제 그 포토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 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네. 그럼 마지막만 한 번씩 할까요? 네, 인사만 하고. 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저도 이렇게 영화를 보고 지브리를 다니고 하면서 계속 곡 씻고 되새겨보면 계속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냥 처음에는 뭔지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게 또 저희 영화의 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정말 요즘은 상실감이나 뭔가 그런 걸 경험들을 많이 다들 하는데 저희 영화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얘기를 꺼내들고 뭔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그런 어떤 서로의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덮고 그러지만 않고 좀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은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노래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주은이한테 좀 어울리지 않나 노래를 뭘 할까 고민해보고 와, 역시 제가 시키지 않아도 고객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센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감사합니다. 네, 주원이의 마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굿바이 한번 가고 싶네요. 네.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래로 받아보시고. 상당히 열정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참 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관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제 마음 자체도 영화 일부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문화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네. 어쨌든 그 이 영화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없는 곳이 될 때까지 지구에 갈 수 있는 영화. 박수를 주세요. 저는 천의 지구에서 윤혜리 배우가 되게 매력적인 말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어쨌든 윤혜리 배우가 쓰는 이제 어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세상에는 저마다 다른 말투와 그런 것들 쓰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어디 매체에 올라와 있는 그런 말만 쓰면 얼마나 재미없겠냐. 그만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도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쓸 때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되게 많은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고, 저는 창석이라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만약에 뭐 주은이나 성화 같은 경우는 훅 하고 이렇게 뭔가 침범에 들어오는 거에서 경계심도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어떤 한 단계를 넘었을 때 이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사연들이 되게 영화적으로 드라마틱하다고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이 안에는 제가 이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건 인간 본연의 감정들이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창작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더 귀를 열면 그런 것들이 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그 무대 인사하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창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즐거움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뭔가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그 관객을 만나는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마음으로 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고 의미 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제가 맨날 동네에서 시나리오 쓸 때 최악의 하루나 더 테이블을 쓸 때 네. 그 동네 스타벅스에 가요. 그럼 거기에 아침 8시부터 제가 그 문을 열기 때문에 그때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려고 맨날 가면 거기에 맨날 일하는 알바생들을 몇 년 동안 봐왔어요. 누군가는 같이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먼 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인사 한 번 안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도 몇 년 동안 봤는데 이제 남자분인데 굉장히 무뚝뚝하고 내 느낌에는 그래서 그냥 타인같이만 느껴지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더 테이블 시사를 할 때 그 친구가 있는 왔어요? 거예요. 네, 와서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뭐 인파들 속에서 저 오늘 스타벅스 그만뒀어요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맨날 아침마다 가면 커피랑 아몬드가 된 크루아상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 아몬드 크루아상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저한테는 타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경계의 사람이 이렇게 좀 허물어지는 순간, 그리고 되게 이제 그분이 내 영화를 보고 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이 타인이지만 이게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들게도 한 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코 드라마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더 잘 들으려는 노력이 있다면은 사실은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그게 또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질문 중에 주원이 왜 그만뒀냐 말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스타벅스 직원에게서도 조금 따오고 싶지 않죠? 네, 거기에서도 제가 거기에서도 되게 찰나의 인연에서 어떤 그런 교감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나 희망 같은 걸 느낀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 안에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야기와 그게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진짜 막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타인끼리 그렇게 좀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들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감독님 영화에 나온 공간들은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실제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다 다녀보셔도 김종관 로드맵 들고 다니셔도 좋을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장선상에서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박수 그러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